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죠. 양대 노총과 정부 간의 대화 실종, 지난달 노조 강경 진압 논란 이후 이 사안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당시 보도 내용을 통해 어느 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팩트체크도 준비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UN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한 쾌거, 어떤 노력 끝에 당선된 건지 알아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리고 이 사례로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던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련 광양지부에 대한 언론 보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한국노총 광양지부 시위 먼저 볼까요? 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 높이 7m의 막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는 5월 29일에 막루에 올랐는데요. 48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5월 31일 새벽 5시 반, 경찰은 이를 진압하려고 사다리차 2개를 타고 접근했습니다. 결국 김 사무처장은 진압되었고 이 일에 구속되었습니다. 방금 전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이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진압 과정을 두고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진압 과정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보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이야기했으면 하고요. 그보다 앞서서 왜 노동자가 도로에 막루를 설치하면서 무리한 고공농성을 하게 된 것인지 그 노동 현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때 자신들의 이슈를 언론이 보도해줘서 사회적으로 열어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 보도들은 대부분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거나 매우 장기화되거나 심지어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거의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처럼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많은 언론에 이 현장의 이슈가 화제가 되었지만요. 이번에도 진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라는 그 현상만을 보도했을 뿐 어떤 회사에서 어떤 노동자들이 어떤 일로 이런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왜 고공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네. 막루에 올라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관련 보도들 열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제가 이번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요. 언론사 보도 중에서 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참여와 혁신 6월 5일자 보도 포스코 하청 천막농성 왜 400일을 넘겼나에서는요. 박옥경 광양지역 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들은 포스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포운 노동자들이 구성한 광양지역 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줄여서 포운노조들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임금 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광양제철 앞에서 40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40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일 때에는 제대로 보도가 없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포운의 전신인 옛 성암산업은 2017년 원청 포스코의 분사 매각 시도에 반발하면서
벌여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에 경사노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중재를 했어요. 5개 회사로 쪼개져 있던 조합원들은 2020년 8월 1일 1차로 그리고 2021년 8월 1일에 2차로 포운이라는 회사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용 승계는 완료가 되었는데요. 임금과 직결되는 승급 체계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이 불만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경사노위 중재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협약서에는 각 회사는 부침 근로조건이 유지되도록 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네. 이 부침 근로조건에 승급에 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포운은 조합원들이 합류하기 약 일주일 전에 취업 규칙을 바꿔서 자유로운 연차 휴가 사용을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바뀐 취업 규칙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연차를 쓰려면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 포운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사회적 합의안, 문서에 적힌 것을 그대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만 지키면 연차나 승급체계 등은 정리가 되고요. 임금 협상만 하면 된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나 사측은 사회적 합의는 단체 협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노사가 계속 어긋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운 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게 된 배경,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보도됐습니까? 제가 한국언론직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 데이터 서비스인 빅카인즈에서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6월 8일까지라는 기간을 정해서요. 포운이라는 키워드로 보도량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김만재 금속노련위원장이 해당 농성장 앞에서 긴급 체포되어서 연행된 5월 30일 이전까지 단 한 건의 보도도 없었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훨씬 보도량이 많으니까요. 네. 다시 뉴스 검색을 해봤더니 네. 매일노동뉴스, 노동과 희망, 참여와 혁신 등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노동 전문지에서 파업 중인 상황을 정리한 보도가 9건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에요. 그리고는 노동 전문지가 아닌 보도가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KBS의 올해 5월 3일자 기사인데요. 방송 보도는 아니고 텍스트 기사였습니다. 예. 제목이 7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호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실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파견 수수료나 소개료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착취되거나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라면서 4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천막 농성을 1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이나 시의원, 국회의원은 관심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장 출신이 우리 지역의 노무사가 돼서 사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감독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봐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는 포운 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400일의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10건의 보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김만재 위원장 연행과 이번 강경 진압 이후에 보도량이 엄청나게 쏟아졌을 뿐입니다. 게다가 강경 진압을 둘러싼 보도는 많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 보도에서도 정작 포운 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사정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이제 다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돌아와 보죠. 5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날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 사무처장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을 두고서 과잉 진압이다, 아니다라는 주장이 팽팽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찰은 5월 30일 오전 5시 20분경부터 사다리차를 투입하여서 경찰관 4명과 소방대원 2명이 막루에 접근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이 허공을 향해서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경찰이 접근한 뒤에는 경찰은 우리가 흔히 그 곤봉이라고 부르는 1m 플라스틱 진압봉 이것으로 김준영 그 사무처장의 머리를 1분여간 수십 차례 내리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김 차장이 막루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속 진압봉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결국 머리가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김 사무처장은 사다리차로 옮겨서 지상으로 끌어내려졌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김 사무처장을 향해서 경찰봉을 휘둘러 머리를 집중 가격한 것은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해당 규칙을 보면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고 대상자가 가할 수 있는 위해의 정도를 판단해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며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서 상황을 종결할 수 있도록 위해를 감소하려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경찰봉이나 방패로 사람을 가격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경찰이나 제3자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가격 시에도 머리 부분 가격은 지양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일 국회 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을 어기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했다면 규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이며 과잉 진압일 뿐 아니라 불법적 권역 집행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의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집중 가격했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한 상황이 보도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관련 보도를 모두 읽어보면서 겨우 하나의 완성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들이 각자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좀 더 부각해서 보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MBC는 지금부터 전해드릴 리포트 보시기에 불편한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 이후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자이크나 화면 처리 없이 방송한다는 MBC 영상 편집 기준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정글도 관련 모습, 스카프를 휘두르는 모습 등도 모두 보여주면서 시청자가 직접 이것이 과잉 진압인지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판단해보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타사는 대체로 경찰의 폭력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머리를 가격하는 그 순간에서 영상을 멈춤 처리하여서 보여줬습니다.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시청하는 방송 보도에서 이처럼 폭력적인 장면이 그대로 보도되는 것은 분명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찰의 과잉 진압,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가폭력이 발생했을 때 국민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과잉 진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본다면서 주어진 정보를 다각도로 보여주려고 한 MBC 보도는 돋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반면에 TV조선은 앵커가 노조 간부가 높이 7m 막루 위에서 시위를 벌여서 경찰이 진압에 나섰는데 이 간부가 둔기를 휘두르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노조 간부 등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채널A는 앵커가 노조 간부는 새 파이프로 저항했고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제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쪽 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런 보도들은 사실 벌어진 과잉 진압, 폭력 상황에 비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일방적인 내용만을 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총평보다는 저는 YTN 보도를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네. 6월 1일자 보도 진압봉으로 내리쳐 체포, 경찰 과잉 진압 논란이라는 보도에서는 이 보도는 앵커 리포트로 2명의 앵커가 관련 내용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보도는 전날의 보도에 비해서는 과잉 진압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서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론 왜 집회가 진행됐는지도 중요한 문제고 그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텐데요. 과연 진압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언론이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왜 집회가 진행됐는지 보도해야 하고요. 불법 소지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YTN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당일 새벽에 폭력적 대응이 있었는데 사실 이날 아침 10시에 사측과 교섭을 하기로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폭력성을 떠나서 노사의 교섭 결과를 조금 기다려보거나 최소한 막루에서 내려오라고 꾸준하게 설득하는 과정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무리하게 경찰을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후속 보도가 없이 당의 상황에 대한 스케치 보도, 그리고 김 사무처장 구속에 대한 단신 보도, 그리고 항공노총의 강경한 대응에만 관심을 보이는 언론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평가를 위해서 함께해 주실 새로운 모니터 요원 모셨습니다.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모니터링한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이번 주엔 매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이슈 앤 피플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1주간입니다. 이슈 앤 피플 들으셨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대화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을 하는 이와 답변하는 이의 사전 조율도 중요한데요. 인터뷰가 진행자의 질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엉뚱한 답변이 나온다면 그 인터뷰의 의미 자체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 6월 1일 EMP 인터뷰 코너에서 강건욱 서울대 회계학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가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진행자는 전날 후쿠시마 시찰단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에 대해 강건욱 교수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평가를 듣고자 했는데요. 네. 막상 강건욱 교수는 브리핑을 보지 못했다고 답해 당황스러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진행자도 브리핑에 대한 질문 좀 드릴까 했다며 화제를 돌렸고요. 또 강건욱 교수는 관찰자는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며 저는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진행자 의도와 다른 답변들이 계속돼 인터뷰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사전에 인터뷰와 질문 내용을 면밀하게 점검했더라면 의도한 방향대로 인터뷰가 원활히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시료 채취를 동경전력이 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일각의 의견에 강건욱 교수가 직접 옆에서 같이 있었거나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싶다거나 저는 잘 모르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자 진행자인 이승훈 씨가 지금 약간 애매한 설명이다라며 조금 더 자세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차 질문한 부분은 청취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는 바람직한 지적이었습니다. 네. 진행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라디오라는 매체 특성상 자막이 보이지 않기에 청취자들은 온전히 진행자와 패널의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오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진행자의 정확한 소개가 중요한데요. 지난 6월 5일 EMP 인터뷰 코너에서는 여당 코인게이트 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진행자가 오프닝과 전화 연결 초반에 두 차례에 걸쳐 윤창현 의원을 윤상현 의원이라고 잘못 호명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후 몇 마디 멘트가 이어지다 진행자가 제가 말을 참 실수했네요. 윤창현 의원입니다. 라고 정정했습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윤창현 의원님은 삼선이시고 저보다 정치적 선배시고라며 윤창현입니다라고 다시 자기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네. 진행자가 정정을 하더라도 이미 잘못된 정보가 나가고 난 뒤라면 청취자들이 이를 기억하기 헷갈릴 수도 있기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정치인과 같은 공인에게 이름은 정치적 성향이나 커리어 등을 대변하는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이름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짚어볼 다른 비평도 있을까요? 호평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일 EMP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전화 연결해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방문 결과 브리핑에 대한 의견을 들려줬습니다. 이날 양희원 의원은 정부적 판단이 우선인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찰단 멤버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나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다른 나라 과학자들이 이미 데이터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한 그 데이터로 분석한다는 게 잘못된 접근이다 등 전날 인터뷰한 강건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강건욱 교수의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의견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오염수는 안전하지 않기에 시찰단이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이틀에 걸쳐 두 가지 의견을 비교해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취자에게 균형된 사고를 갖추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만 들으면 정부 시찰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정부 상하는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현실로 볼 때는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모여있는 곳 아니냐고 하거나 어느 정도까지 좀 들어가 주셨으면 이번 시찰단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묻거나 여당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등 반박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준 것도 진행자가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평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팩트체크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 대한 팩트체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내년이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지난 6일 선출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현 정부의 큰 외교업적 쾌거라는 주장과 이거 이미 전부터 준비된 거고 선출 방식을 따져보면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가 이 안보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안보리 네. 구성이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 유엔 안보리는 이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요.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해서 이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안보리 구성은 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 이사국과 네.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비상임 이사국은 2년 임기고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2개 나라, 동유럽 1개 나라, 중남미 2개 나라, 서유럽 및 기타 지역, 오세아니아와 캐나다인데 여기서 2개국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유럽은 1개 국가 이상이 반드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5개 국가 중 1개 국가는 아랍 나라로 하고 또 그 아랍 국가는 서아시아에서 한 번, 북아프리카에서 한 번씩 교대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 냉전 시대 강대국으로만 구성되고 교체가 어려운 그 5개 상임 이사국에 비해서 이 비상임 이사국은 연임도 불가하고 매년 절반씩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국적으로 골고루 할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 가운데 비상임 이사국을 지낸 경험이 있는 나라는 총 129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 비롯해서 64개 나라는 아직 선출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출 방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네.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교체가 어려우니 고정으로 봐야 하고요. 네네. 반면에 비상임이사국은 대륙별 배분 등을 통해서 균등하게 여러 나라를 선출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지정학적인 거를 고려해서 안배해도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때 경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는데요. 지난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야나와 함께
비상이사국으로 선출됐는데 네. 이날 투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아시아태평양 아태그룹에 단독으로 입후보를 했고요. 그래서 총 유효 투표 192표 중에 180표의 지지를 얻어서 아태그룹 소속 이사국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 2개 자리에는 알제리아, 시에라리온, 중남미 1개 자리에는 가야나가 경합 없이 단독 입후보에 당선됐고요. 이 동유럽 이사국 후보에 이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쟁 끝에 슬로베니아가 선출됐습니다. 네. 11년 네, 만에. 그리고 이번 투표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후에 11년 만에 다시 안보리 비상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11년 만에 네. 선출이 된 건데 그럼 그 이전에 2013년 이전엔 어땠어요? 네,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비상이사국 진출은 1996년에서 1997년 첫 번째 임기가 있었고요. 2013에서 2014가 두 번째,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당시 첫 번째 진출 때는 아태그룹 단독 후보로 또 입후보한 상황이어서 1차 투표에서 177개의 나라 가운데 찬성 156표를 얻어서 있었고 휘선이 됐고요. 아, 이때는 그냥 찬반 투표로만 진행이 된 거군요. 그때도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서 찬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진출인 2013년 선출 때에는 경쟁 상대가 저기 있었습니다. 이 캄보디아, 부탄 등과 함께 경쟁을 해서 결국 2차 투표까지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 1차 투표 모두 큰 표차를 보였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한국 116, 캄보디아 62, 부탄이 20표였고요. 이 결선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투표에서는 한국이 149, 캄보디아가 43표였습니다. 좀 표차가 컸던 거죠. 이번에도 이 단독 입후보여서 이 선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수월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이번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상임 이사국 두 번째 임기 기간이었던 2014년부터 이미 세 번째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2028년부터 2029년 임기를 노렸는데 이때면 2015년에 2024년부터 2025년 임기 입후보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후 정부는 이 각국과의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회담 등 이 주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안보리 비상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요청이 왔습니다. 네, 당선된 거 아주 기쁜 일이고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선거에서 공약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에 이 평화 유지 활동, 평화 구축 증진 등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 안보, 이 기후 변화와 평화 안보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선출의 의미는 우리나라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교부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서 이 세 나라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6일 오후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기업에 관해 이 안보리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통해서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일 공조 강화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은 역대 세 번째이고 두 번째 임기였던 2014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 가운데 비상임 이사국을 지낸 나라는 129개 국가. 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팩트체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팩트체크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이 헌혈에 대한 논쟁이 좀 크게 일었는데요. 헌혈이요? 네, 헌혈. 일단 시작은 현재 헌혈의 집이 일부 종교에서 사이비로 판단하는 특정 종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주장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한국에서 피가 부족한 이유는 헌혈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적십자가 공짜로 받은 피를 기업에 헐값에서 팔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새로운 주장이고 그래서 일단 이 해당 게시글은 이 조회수가 350만 이상을 넘어서면서 좀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혈액 수급난의 원인이 헌혈의 집을 운영하는 적십자 탓이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 좀 충격적입니다. 네네. 적십자가 제약회사에 헌혈한 피를 팔긴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이 헌혈은 체열 방법에 따라서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전혈 헌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을 체열하는 거고, 이 성분 헌혈은 혈장 또는 혈소판 등 혈액의 특정 성분만을 체열하는 것입니다. 이 전혈 헌혈로 체열된 혈액은 적혈구, 혈소판, 혈장 등 이 성분별로 분리 제조되어서 외상 환자나 각종 암, 백혈병 환자에게 수혈용으로 공급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성분 헌혈은
혈장 성분 혼혈, 혈소판 성분 혼혈, 혈소판 혈장 성분 혼혈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 혈장 성분은 의약품 원료인 분해용으로 공급이 됩니다. 의약품 원료 공급에서 제약회사에 판매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다만 이 전혈 혼혈로 체결된 혈액 중 혈장도 예외적으로 분해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혈장은 적혈구나 혈소판에 비해서 사용 가능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수혈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양에 한해서 분해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수혈용에 필요한 혈장을 분해용으로 제약회사에 공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혈장은 수혈용으로 우선으로 쓰이는 게 원칙이고요. 게다가 혼혈하는 분이 혼혈 전에 전혈 혼혈과 성분 혼혈 중 원하는 혼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전혈 혼혈과 성분 혼혈은 이 혼혈에 소요되는 시간, 주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혼혈자는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혼혈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즉 자신의 혈액이 자신이 수혈할 혈액이 기부할 혈액이 수혈용으로 쓰일지 분해용으로 쓰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적십자가 제약회사의 분해용 혈액을 과도하게 팔아넘겨서 수혈용 혈액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애초에 분해용과 수혈용 혼혈은 따로 이루어지고 현혈자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혈 혼혈을 하더라도 혈장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분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수혈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양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혈 종류가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성분 혼혈 중에 혈장 성분은 분해용인데 이게 제약회사에 공급된다고 하신 거죠? 네네. 공급 가격도 궁금하네요. 네. 현재 적십자는 이 두 곳의 제약회사에 분해용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해용 혈액의 공급 단가가 원가보다 낮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단 공급 단가가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로 구성된 원가의 65에서 77%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행 혈액관리법 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는 혈액제제를 수혈용으로 공급하는 가격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액 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분해용 혈액의 가격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적십자사와 제약회사 간의 가격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 있습니다. 결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해 적십자 측이 확인해 봤는데 적십자 측은 이 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원가는 이 보건복지부의 연구위원 결과에 따른 이상적인 금액이고 이 실제 공급 단가는 적십자와 제약사가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협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차익을 무조건 손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적설 보면서까지 제약사의 분해용 혈액을 판매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적십자가 제약회사에 분해용 혈액을 공급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것 때문에 혈액이 부족한 건 아니다. 네. 또 그러니까 SNS에서 나온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